이게 마이크 쓰는 게 나으신데 네, 쓰는 게 좋고요. 감사합니다. 저는 아까 좀 말씀드렸는데 옛날에 그 MB 때 4대강 할 때 자료를 얻으러 제가 여기 왔던 적이 있습니다. 1층에서 공천에서 자료를 그만큼 받아서 간 적이 있어서 너무 쉽게 찾아왔습니다. 먼저 제 전공은 제가 오늘 외람된데 사실 이런 강의에 적합한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 전공은 의료 인문학입니다. 왜냐하면 유럽 쪽은 의대생들이 전부 인문학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쪽을 전공했고요. 2007년부터 3년 반 동안 강남에 있는 카톨릭 의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기러기를 3년 반 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다시 돌아가서 지금 영국에서 거기서 리서치 활동하고 있고요. 이번에 사실 한국에 뭐 책 쓰는 문제 때문에 들어왔다가 송경영 신부님이라고 빈민 활동 하시는 신부님이 계세요. 성국의 신부님. 그 신부님 소개로 재단, 나눔과 미래라는 재단인데, 홈리스 분들이나 주거복지를 담당하시는 데더라고요. 성북구에서. 근데 이제 거기에 뒤풀이 장소에 MT를 이렇게 같이 가게 됐어요. 어떻게 그냥. 가게 됐다가, 너무나 이렇게 놀랬습니다. 왜냐면, 활동가분들이 거기가 한 20여 분 계신데 저녁에 이제 얼큰하게 술을 한잔 드시고 이러니까 소개 소리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장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의대에서 카톨릭 의대에서 처음 강의를 할 때 지금 학생들한테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왜 모든 부분이 서비스 이런 개념이 다 적용이 돼가지고 뭐 하냐면은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좋은 서비스를 줘야 된다는 거에 되게 강박관념들이 많으세요. 근데 요새 뭐 있잖아요. 한국 오니까 갑을 해가지고 막 난리가 났던데. 근데 이제 어제 제가 페북으로 영국 친구랑 얘기를 하다가 재밌는 걸 좀 봤어요. 한국 기사가 났는데 영국도 이번에 땅콩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었거든요. 영국 친구들이 저한테 엄청나게 많이 물어봤어요. 대한항공이라는 도대체 무엇이며 이게 전혀 이 사람들 기준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한국에 몇 개가 소개가 됐는데 특히 백화점 이번에 그게 이마트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이마트가 VIP 손님, 그러니까 신세계의 VVIP 손님인데 그분이 이마트, 상계점인가 어딘가 그걸 하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무릎 꿇고 아르바이트생이 이렇게 했다고.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영국에 가면은 무슨 카페 같은 데 그거 붙어 있어요. 손님 안 받는다. 그러니까 이걸 안 따르면 손님 안 받는다는 붙여놓은 데 많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건데 한국을 왔더니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그냥 무조건 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캐서릭 의대가 2007년도에 이건 별개 얘기긴 한데 아산하고 삼성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의학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대기업의 서비스 시스템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특히 아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탑 5에 드는 의사의 80%를 다 복직해 갔어요. 고액 연봉을 주고. 그래가지고 버티다 못해서 이제 세브란스가 건물을 짓기 시작했고 서울대도 팽창을 하기 시작했고 근데 이제 5대 메이저 병원 중에 하나였던 캐톨릭 의대도 견디다 못해서 이거 녹화를 하시나요? 서울 캐톨릭에서 처음으로 대출을 받으셨어요. 2,200억 대출 우리은행에서 받으셔가지고 여러분들 강남에 가면 메리어트 호텔 앞에 큰 걸 졌습니다. 근데 담당하시던 신부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짓고 나니까 밤마다 예수님이 떠오르는 게 아니고 우리은행이 이렇게 떠오르는 왜냐면 이자 때문에 다달이 이자를 내야 되니까. 그러면서 거기에 미국의 컨설턴트 회사들이 와서 서비스 개념을 이제 도입을 했어요. 도입을 했는데 제가 한국에 와서 의사들하고 3년 반 막 생활을 하다 보니까 느낀 게 뭐냐면 아무도 행복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돈들은 많이 벌긴 해요. 돈들은 많이 버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 상황을 보면 좀 딱한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과장급 되면 가령 작은 경우가 과장 경우 좀 친했는데 이 사람이 하루에 70명에서 100명을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서베이를 했어요. 환자 얼굴을 안 봐요. 모니터만 봅니다. 이렇게 모니터만 보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뭐였냐면 학생들한테 얘기한 게
그러니까 뭐 행복한 환자가 먼저가 아니고 행복한 의사라는 거죠. 의사가 행복해야 환자도 행복해집니다. 그래야 짜증을 안 내게 되고 더 보게 돼요. 근데 제가 그날 그 남가밀에 뒤풀이 장소에 가서 느꼈던 게 뭐냐면, 뭐 활동가들이 일단 행복하셔야 되겠다. 그게 좀 수반이 안 되면 이게 지속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 첫째 그때 느꼈던 제가 충격이 뭐였냐면, 그 복지 체계가 전혀 없으시다는 거. 그 다음에 이따 말씀을 사실 제 PPT보다는 제가 말로 좀 많이 드릴게요. 근데 그리고 아까 뭐 얘기를 하셨는데 임금 너무나 심각한, 거긴 더 심각합니다. 임금 체계가 워낙 취약하기 때문에. 뭐 하여튼 그렇다 보니까 이분들이 한 15년쯤 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들이 되게 30대 중반에서 40대 중반이세요. 밑에는 주르지 않고 더 이상. 근데 이분들이 보통 15년, 20년을 하셨는데 이제는 거의 심신이 지친 상태예요. 그 더군다나 노숙인들을 상대로 하시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힘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어제도 제가 그쪽 활동하시는 활동가 분의 따님이 쓰러져가지고 연대 병원에 가셨어요. 갔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치료비 문제 때문에 결국 병원을 옮기시게 돼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아는 병원을 소개시켜달라고. 다행히 신우염이라고 지금 메시지가 왔어요. 그 신우염이면 뭐 한 일주일만 있으면 나니까. 근데 이런 문제들 하여튼 그래서 제가 좀 그 신부님께 이제 좀 이건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좀 견해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는데 이게 하여튼 한국 내부적인 문제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혹시 이분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이분이 슈퍼스타인데 저희가 이제 제가 이제 그 메디컬 휴머니티 파트에 뭐가 있냐면 메디컬 체리티 파트가 있습니다. 의료 원조 이런 거. 그래서 저는 주로 많이 일한 단체가 국경 없는 의사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국경 없는 의사의 예를 많이 들어드릴 건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학생들 수업을 할 때 거기는 뭘 하냐면은 그 학생들이 자기 어떤 지식 이런 걸 이용해갖고 사회공헌 사업을 하게 이렇게 유도를 합니다. 유도를 해가지고 그 옥스퍼드 사이드 비즈니스 스쿨에 영입해온 이런 그 소셜 벤처만 전문적으로 하는 유명한 교수가 있어요. 원래 굉장히 큰 기업에 있다가 자기가 이제 학교와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다고 해서 왔는데 제가 되게 충격을 받았던 거는 2007년도에 제가 한국에 와서 카톨릭 의대에서 그러니까 제가 수업에 집어넣은 게 뭐였냐면 그거였습니다. 요새 지금 많이 유행하죠.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이라는 거를 너희들이 약간 메디컬적인 마인드로 해서 한번 구상을 해봐라. 그랬는데 제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우리나라 분들이 되게 착각하는 게 뭐냐면 사회적 기업이면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고 기업이 문제예요. 기업이에요, 기업. 그럼 기업이라는 건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이윤을 해야죠, 이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사이드 비즈니스 스쿨의 그 경영학 이쪽 전문가랑 수업을 같이 할 때 첫 말이 그거였어요. 6개월을 지속해서 이윤이 안 나면 때려쳐라. 그러면서 이분을 강의에 소개를 했고 이분을 저희들 그 행사에 모신 적이 있어요. 제가 이거 테드가 한 9분 얼마짜리인데요. 이건 한번 찾아서 보세요. 너무 길어서.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천민입니다. 인도에 천민 출신이신데 이분이 제3세계 구호 활동을 할 때 우리들이 이제 굉장히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의약품만 주고 응급 환자를 처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더 큰 문제는 다른 문제에 있습니다. 특히 제3세계에 계신 여기 여성분들 많이 계신데 여자분들이 거의 자궁질환을 앓고 계세요. 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생리대입니다. 그 생리대가 없어서 천 같은 걸 빨아 쓰는데 되게 물이 거의 깨끗하지 않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감염병을 앓아요. 사실은 생리대 하나만 바꿔도 제3세계 자궁병이 7~8%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가 이제 워낙 이분이 직조공입니다. 이렇게 직조공인데 이분이 이제 딸하고 부인을 보다가 자기가 이걸 한번 만들어 보자 뭐 이래가지고 스토리가 있어요. 그랬는데 생리대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분이. 생리대를 본 적이 없어서 학교에 가서 생리대를 이렇게 거들려고 그러다가 뭐 변태로 취급받아서 막 쫓겨도 나고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이분이 생리대를 개발을 해요. 직조로 만들 수 있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뭐냐면은
하자면 아주 싸게 집에서도 이렇게 간해수공업식으로 생리대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해요. 기술을 개발해서 인도에 이 사람의 기술이 퍼집니다. 이 사람도 개인적으로 부자가 돼요. 부자가 되고 이제 그 닉네임이 우리를 말하면 생리대맨이라고 그래갖고요. 그 인도 그 영화로도 나왔어요. 그래서 영화 무슨 상도 타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이제 한국에서의 이제 되게 이런 시민운동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아니면 이런 운동들이 흐름이라는 게 되게 우리나라가 격렬한 민주화 운동을 겪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그쪽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사실 이쪽 사회인식에 눈을 떠서 이쪽으로 이제 오신 분도 되게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가장 이제 문제 중에 하나는 그 단어로 얘기하면 희생이라는 단어가 너무 강하게 각인되어 있다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이제 국경원의사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처음에 한국 국경원의사회가 지금 만들어진 지 벌써 한 4, 5년 됩니다. 근데 처음에 제가 카톨릭에 돼 있을 때 불란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국에 좀 만들어야 되겠다. 사실은 여기에 만든 이유는 북한 때문입니다. 그 북한에 그 MSF라고 하죠. 국경원의사회에 들어갔다가 쫓겨났어요. 그냥 이렇게 말이 안 맞아가지고 그러다 다시 들어가야 되겠다고 해서 근데 지국을 여기다가 만드는 거였는데 두 사람이 파견이 나왔어요. 불란서에서 두 사람이 파견이 나왔는데 저 너무나 충격을 받은 게 저한테 부탁한 게 뭐냐면 그 중에 그 한 분이 애가 있으니까 학교를 나러 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해마을이라고 아시죠? 거기에 가면 불란서 학교가 있습니다. 비싸요. 근데 이 돈은 어떻게 내냐 했더니 이거는 MSF가 내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집을 구하고 근데 두 사람의 연봉이 1억 5천쯤 됩니다. 두 사람의 연봉이. 그래서 봤더니 그 한 사람은 퓰리처상을 받은 라투아라고 그 기자 출신이고 한 사람은 변호사 출신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잘 나가는 포지션에 있다가 인생에 한 40점 되니까 뭔가 좋은 일을 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국경원의사에 왔어요. 근데 저희들 개념으로 생각하면 봉사 희생하러 왔으니까 패를 안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내가 여기서는 더 많이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기존 가족이 있으니까 기본 페이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경원의사한테 이제 물어봤을 때는 어떤 식이냐면 그런 겁니다. 이런 페이를 해도 이 사람이 이거의 몇 배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페이를 한다는 거예요. 되게 그러면서 이제 국경원에서 그때 세팅을 하면서 전 충격받은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한국에 와서 여기 같이 하시는 그 상호 부조 동행이라고 이제 그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거기 가서 제가 한 30분인가 스피치 한 거 때문에 저를 부르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오전에 좀 일찍 와서 말씀을 좀 나눴는데 지금 환경운동연합이 이제 한 3년 앞으로 3년의 계획을 짜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3년의 계획을 짜시는데 이제 거기에 뭐 이러이러한 거를 고려해서 이제 짜신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우연하게 오늘 경향신문인데요. 경향신문이 오늘 이런 기사를 냈더라고요. 이거는 일단 찾아서 읽어보세요. 단독에서 NGO 회원 모집의 마케팅 업체 동원이라는 오늘 특종 기사처럼 이렇게 올렸어요. 근데 여기 언급된 회사들이 여기니까 저희 UNHCR이니까 UN 난민기구, 그린피스, 국경원의사회, 세계 자연기금, 옥스팜 이게 대표적으로 다 외국 쪽에 있는데 여기 보니까 요지는 그겁니다. 이제 말하자면 회원 모집을 하는 거를 말하자면 여기 보면은 그 대기업의 그런 모집을 하는 사에다가 외주를 줘가지고 이걸 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이제 시민운동의 자생력을 이렇게 꺾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이제 단독으로 해서 이제 이걸 냈습니다. 근데 전 잘 모르겠네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사에 대해서요, 아니면 좀? 그러니까 어떤 이 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번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케팅 업체를 동원해서 이런 NGO들이 이런 걸 하는 거. 근데 이제 여기는 굉장히 이제 신문사의 무슨 성향도 있지만 네거티브한 쪽으로 썼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만약에 환경운동연합이 지금
여기에 이름이 썼다. 아니면 이런 걸 고려하셔야 된다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극적인 마케팅을 해야 생각합니다. 예. 또 뭐 없으신가요? 아니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했으면 좋겠거든요. 얘기들 나누시면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약간의 거부감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이게 예. 되는 건지. 예. 우리 사실 절박해서 하고도 싶어요. 예. 여건만 된다면. UNHCR이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 지금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UNHCR 한국 지부를 만든 게 제 후배인데 지금은 미국 CDC에 근무를 해요. 근데 그때 회원이 5명인가 신청을 했고요. 이 난민이라는 단어를 이해를 못했어요, 한국 분들이. 이상한 무슨 종교단체로.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이 이렇게 나가면 그런데요, 뭐 도를 믿는 거 일종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랬는데 그 UNHCR이 보니까 그 뒤로 이렇게 연수를 하면서 제가 한국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진짜 공격적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공격적으로 하는데 물론 이제 이거를 여러 가지로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자원봉사제도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결국 자원봉사제도가 무색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그런 식으로 결론을 내셨어요. 근데 그 제가 그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릴 건데요. 우리가 이제 여기 혹시 적십자에서 활동하시는 분 계세요? 제가 이런 강의하면 적십자분들 되게 싫어해요. 제가 이제 거기서 메디컬 에이드 강의를 할 때 썼던 그 포맷인데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들 하면 적십자가 되게 숭고하고 그 다음에 적십자라는 게 어떤 희생 뭐 이런 걸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자료를 자꾸 공부를 해본 바로는 적십자는 절대 중립적인 단체가 아니에요. 적십자는 대표적으로 이거는 제가 PPT를 나중에 드릴 테니까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고요. 적십자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그 전쟁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전쟁하고 관련이 있어서 그래서 원래 그 우리들이 지금 서양 영향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서양의 에이드라는 개념, 그러니까 에이드, 뭐 원조, 뭐 체리티라는 개념이 원래 시작된 건 종교적이긴 한데 원래 이게 제도화된 건 18세기부터예요. 18세기에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그 개봉주의하고 그 종교, 그러니까 특히 크리스천이 이제 서양에서 만나가지고 이런 체리티들이 이제 형성이 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원래는 처음 시작할 때는 굉장히 종교성이 강했죠. 뭐 지금도 사실은 우리나라 보니까 많은 뭐 구호, 원조 뭐 이런 거에 한 80% 이상은 다 제가 보기에는 종교성을 다 띠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여기 몸담고 계신 환경운동연합은 굉장히 중립적인 단체죠. 중립적인 단체인데 그래가지고 지금 뭐 이거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원래 레드크로스라는 게 이제 적십자가 이제 생긴 게 막 악리 쥐나미 만들고 뭐 이런 건 다 생략하고요. 처음에 만들 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게 말하자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보세요. 국가적 차원에서 그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부상병을 다루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말하자면은 레드크로스라는 이름으로 부상병을 다루는 거잖아요. 이게 원래 시작이 부상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들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게 부상병을 다루는 게 공짜로 고쳐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유럽에서 그 레드크로스라는 게 원래 초기에 형성이 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전쟁이었고요. 전쟁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치를 수 있느냐의 도구로 이용된 게 레드크로스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이 이제 레드크로스를 만든 사람들이에요. 여기 보면은 뭐 뒤낭도 있고 이런데 이 사람들이 제너럴이에요. 이 대표적으로 사실은 뒤낭이 이념적인 건 부었지만 르포라고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역할을 했는데 이 사람 장군입니다. 장군. 그래서 뭐 이거는 제가 그냥 읽어보세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제네바 컨벤션 1864년을 해가지고 만들게 됐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각 국가마다 레드크로스가 다 생깁니다. 국가마다 생겨가지고 이게 이제 인도주의적이라는 개념이 투영이 되긴 했지만 요 제네바 컨벤션 이 1864년 만들어질 때조차도 뭐냐면은 이
부상병을 치료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 때문에 각 그 유럽의 국가들이 서포트를 한 겁니다.